미국이 중국의 성장을 틀어막으려고 반도체 밸브를 완전히 잠갔습니다. 그런데 9년 만에 그 밸브를 잠근 미국이 세계 1위 자리에서 끌려 내려왔습니다. 엔비디아의 최첨단 GPU 단 한 개도 중국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틀어막았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발전을 완전히 가로막겠다는 거였죠. 그런데 2026년 6월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밸브를 잠근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 자리에서 끌려 내려온 겁니다. 중국이 GPU 하나 없이 미국을 20% 차이로 제쳐버렸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세게 누르면 주저앉아야 하는데 오히려 더 강해져서 돌아온 거니까요. 도대체 미국이 던진 부메랑은 어떻게 미국 자신에게 되돌아왔을까요? 그리고 왜 이 부메랑의 마지막 청구서는 미국이 아니라 우리 한국이 받게 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하나씩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6년 6월 23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전 세계 슈퍼컴퓨터 순위가 발표됐습니다. 이 순위의 이름은 탑 500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슈퍼컴퓨터 업계의 월드컵 같은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컴퓨터가 누구인지 반년마다 줄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날 1위 자리에 낯선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중국의 슈퍼컴퓨터 링성, 우리말로는 라인샤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동안 세계 1위를 지키던 건 미국이었습니다. 로런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의 엘캐피탄, 미국 과학기술의 자존심이었죠. 그 미국이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정상에 오른 건 2017년 이후 무려 9년 만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격차입니다. 라인샤인의 성능은 2.198 엑사플롭스, 미국 엘캐피탄은 1.809였습니다. 20% 넘게 앞선 겁니다. 엑사플롭스라는 말 어렵죠? 숫자로 보면요, 1초에 220견번을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0이 몇 개인지도 감이 안 오실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지구에 사는 80억 인구가 전부 1초에 한 번씩 계산기를 두드린다고 해보세요. 그렇게 쉬지 않고 9년을 두드려야 나오는 계산을 이 기계는 딱 1초 만에 끝냅니다. 그게 세계 1위 슈퍼컴퓨터의 힘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에이, 중국이 또 부풀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정확합니다. 저도 그게 제일 먼저 의심스러웠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그동안 슈퍼컴 성능을 대놓고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견제가 무서워서 실력을 숨겨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검증이 붙었습니다. 탑 500을 만든 잭 봉가라 박사가 직접 나섰습니다. 이분은 미국 사람입니다. 그 미국 박사가 선전에 있는 중국 슈퍼컴 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성능을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GPU에 의존하지 않는 설계로 미국을 앞질렀다. 중국 편을 들 이유가 하나도 없는 미국 전문가가 사실이라고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슈퍼컴퓨터가 어디에 쓰이는지 아십니까? 지구의 기후를 통째로 예측하고 사람의 뇌를 시뮬레이션하는 한나라 과학의 심장 같은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1위 슈퍼컴을 가졌다는 건 단순한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미래 과학기술의 주도권을 누가 주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심장을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주게 된 겁니다. 그것도 미국이 그토록 막으려 했던 바로 그 순간에요. 미국은 지난 몇 년간 중국의 반도체 발전을 가로막으려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밸브를 잠갔습니다. 엔비디아 GPU 수출을 막은 겁니다. 그런데 그 밸브를 잠근 미국이 오히려 왕좌에서 끌려 내려왔습니다. 상대를 눌러앉히려던 힘이 고스란히 자신에게 되돌아온 셈이죠. 여러분, 이 사건에서 진짜 중요한 건 순위가 아닙니다. 어떻게입니다. 미국이 세상 모든 GPU를 다 막았는데 중국은 도대체 뭘로 이걸 만들었을까요? 자, 이제 그 어떻게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요, 라인샤인에는 엔비디아 GPU가 단 한 개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요, 요즘 최첨단 슈퍼컴퓨터는 예외 없이 GPU에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GPU 없이 만든다는 건 업계 상식으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GPU가 뭔지부터 쉽게 짚고 가겠습니다. GPU는 어려운 계산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아주 비싸고 귀한 특급 셰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 특급 셰프를 중국 주방엔
절대 못 들어가게 막아버린 겁니다. 그럼 중국은 요리를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중국은 특급 셰프 대신 평범한 보조 요리사 수천 명을 데려왔습니다. 그게 바로 CPU입니다. 우리 컴퓨터에도 다 들어있는 그 CPU 맞습니다. 라인샤인은 오직 이 CPU만으로 돌아갑니다. 보조 요리사 한 명 한 명은 특급 셰프보다 느립니다. 그런데 이걸 완벽하게 줄 세우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숫자로 보면요, 라인샤인에는 304개의 코어를 가진 링쿤이라는 자체 칩이 들어갑니다. 이 칩을 무려 1379만 개나 촘촘하게 엮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요리사 1300만 명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줄 세워서 특급 셰프 한 명이 하던 요리를 그대로 뽑아낸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칩을 설계하는 뇌부터 운영체제까지 전부 중국이 자체 개발했다는 점입니다. 남의 기술에 기대지 않은 겁니다. 물론 여기엔 솔직하게 짚을 부분도 있습니다. 라인샤인은 전통적인 과학 계산에선 세계 1위가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인공지능 학습에 쓰이는 특수 계산에서는 아직 4위 수준입니다. 이 CPU 방식이 AI에는 최적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모든 면에서 미국을 이겼다는 건 과장입니다. 하지만 GPU 없이는 절대 안 된다는 미국의 믿음이 깨진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우회 전략은 슈퍼컴에서만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반도체 그 자체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화웨이입니다. 원래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려면 급자외선 노광 장비라는 게 필요합니다. 회로를 머리카락보다 얇게 그리는 세상에 몇 대 없는 장비죠. 그런데 미국은 이 장비도 중국에 못 팔게 막았습니다. 그러자 화웨이는 발상을 아예 뒤집었습니다. 회로입니다. 회로를 옆으로 못 그리면 위로 쌓으면 되잖아. 이렇게요. 이걸 로직 폴딩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요, 서류를 주고받는 직원들을 1층과 2층에 멀리 떨어뜨려 놓지 않고 위아래층에 딱 붙여서 바로 건네주게 만든 겁니다. 신호가 이동하는 거리가 짧아지니 속도는 빨라지고 전력은 덜 먹습니다. 화웨이는 이 기술로 2031년까지 1.4나노급 반도체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심지어 이걸 무어의 법칙에 빗대 타오의 법칙이라고 이름까지 붙였습니다. 미국이 막은 길을 아예 새로운 길로 돌아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중국은 왜 하필 지금 이런 걸 만들 수 있게 됐을까요? 답은 허무할 정도로 간단합니다. 미국이 만들어줬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손발을 묶었더니 중국이 없던 근육을 키운 겁니다. 이게 바로 부메랑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부메랑의 정체를 경제학으로 뜯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제재는 왜 중국을 죽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었을까요? 여기엔 경제학에서 아주 유명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름하여 제재의 역설입니다. 못 사게 막으면 결국 직접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미국이 GPU를 안 팔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중국 기업은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사업을 접거나 아니면 스스로 만들거나. 그런데 중국에는 한 가지 무기가 있었습니다. 14억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내수 시장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포로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요, 우리 동네에 편의점이 딱 하나뿐이면 값이 좀 비싸도 거기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 편의점이 바로 중국산 칩입니다. 14억 인구가 오직 자국 칩만 사줘야 하는 상황. 이건 신생 기술 기업에게는 그냥 시장이 아니라 실패에도 받아주는 거대한 안전망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수입 통로를 막은 순간 역설적으로 중국의 자국 기술에는 14억 명짜리 단골이 생긴 겁니다. 안 클 수가 없죠. 자, 그럼 이 부메랑에 맞은 미국은 얼마를 잃었을까요? 여기서 돈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주인공은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입니다. 미국 정부가 2025년 중국에 팔던 H20이라는 칩마저 막아버립니다. 그러자 엔비디아는 당장 그 분기에 45억 달러를 손실로 털어냈습니다. 45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약 6조 원입니다. 팔려고 만들어둔 칩이 창고에서 그대로 재고가 돼버린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회장은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제재로 우리가 포기한 매출이 총 150억 달러라고요. 150억 달러면 약
20조 원입니다. 숫자로 보면요, 우리나라 1년 북방 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돈줄을 말리려고 밸브를 잠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정작 손해를 본 건 미국 기업이었습니다. 상대를 고립시키려고 던진 부메랑이 20조 원짜리가 되어 미국 기업의 통장으로 되돌아온 겁니다. 중국은 그 사이 자기 칩을 키웠고요. 이게 바로 상식을 뒤집는 제재의 역설입니다. 봉쇄는 상대의 성장을 막는 것 같지만 자립할 힘과 절박함을 동시에 선물합니다. 더 웃긴 건 그 다음입니다. 라인샤인이 CPU만으로 1위를 찍자 미국 안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CPU 수출도 막아야 한다. 던진 부메랑이 되돌아와 부딪혔는데 그걸 보고 똑같은 부메랑을 하나 더 던지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또 삽을 든 셈이죠. 그런데 여러분, 미국은 정말 이걸 다 막을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그토록 강력해 보였던 봉쇄 전략의 진짜 민낯이 드러납니다. 미국의 봉쇄에는 처음부터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뚜개 난 구멍을 막는 것과 똑같습니다. 구멍 하나를 손가락으로 막으면요, 수압 때문에 바로 옆이 터집니다. GPU를 막으니 중국은 CPU로 갔습니다. 이제 CPU를 막으면요, 문제는 CPU가 GPU와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CPU의 뿌리인 기본 설계는 사실상 전 세계 거의 모든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표준입니다. 이걸 막는다는 건 중국만 전향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 전체를 흔든다는 뜻입니다. 그럼 미국 기업도 똑같이 큰 타격을 입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갈팡질팡했습니다. 앞서 막았던 엔비디아의 H20 칩 기억하시죠? 그걸 2025년 하반기엔 다시 팔게 해주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유는 뻔합니다. 안보를 위해 막자니 자국 기업이 20조를 잃고 기업을 살리자니 안보 논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 오락가락한 거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잠갔다 열었다 하는 수도꼭지 앞에서 누가 겁을 먹겠습니까? 제재는 일관될 때만 무섭습니다. 미국이 스스로 밸브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사이 제재라는 무기 자체의 신뢰가 녹아내린 겁니다. 중국은 그 틈을 정확히 파고들었고요. 그동안 조용히 실력을 숨겨온 중국은 이번엔 민간 기업이 주도한 성과라는 형식을 빌려 다시 기술력을 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 몸을 낮추던 나라가 이제는 대놓고 어깨를 펴기 시작한 겁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간 거죠. 여기서 오해는 없으셔야 합니다. 중국이 이제 미국을 완전히 이겼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AI의 핵심인 최첨단 GPU, 그리고 가장 앞선 반도체 공정에서는 여전히 미국과 그 동맹이 앞서 있습니다. 격차는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다만 딱 하나가 무너졌습니다. 막으면 이긴다는 공식입니다. 봉쇄만으로 상대를 주저앉힐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깨진 겁니다. 이제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상대의 손발을 묶는 싸움에서 누가 더 빨리 자기 기술을 만들어내느냐의 속도전으로요. 자, 이제 진짜 핵심입니다. 지금까지는 미국과 중국 두 거인의 싸움처럼 들리셨을 겁니다. 남의 나라 얘기 같고요. 그런데 이 부메랑의 마지막 청구서는 놀랍게도 미국도 중국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한국에게 날아옵니다. 왜 남의 싸움에서 우리가 청구서를 받느냐고요? 이건 여러분의 지갑, 그리고 여러분 자녀의 일자리가 걸린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왜 이게 우리 문제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이 서 있는 자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샌드위치입니다. 위에서는 미국이 설계와 원천 기술 특허로 우리를 누릅니다. 아래에서는 중국이 가격과 물량으로 밀고 올라옵니다. 그 사이에 딱 낀 게 한국이죠. 특히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아주 날카롭습니다. 바로 HBM 때문입니다. HBM은 쉽게 말하면 AI와 슈퍼컴이 쓰는 초고속 기억 창고입니다. 이 분야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를 사실상 지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HBM은 지금까지 주로 GPU와 짝을 이뤄 팔렸습니다. 여기서 걱정이 나옵니다. 중국처럼 GPU 의존을 줄이면 HBM 수요도 줄어드는 것 아니냐고요. 물론 반대 목소리도 있습니다. CPU로 슈퍼컴을 돌려도 결국 초고속 기억 창고는 필요하니
HBM 수요처가 오히려 다양해질 거라는 분석입니다. 어느 쪽이 맞든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이 돈을 벌던 공식이 더 이상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조용한 추격입니다. 여러분, 격차가 얼마나 좁혀졌는지 아십니까? 중국의 메모리 기업 CXMT의 HBM 기술은 아직 삼성과 SK하이닉스보다 3년에서 4년 정도 뒤처져 있다고 평가됩니다. 3, 4년이나 앞섰네,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전혀 다행이 아닙니다. 3년 뒤처졌다는 말은요, 우리가 지금 멈춰서 있으면 3년 뒤엔 따라잡힌다는 말과 정확히 같은 뜻입니다. 실제로 더 기본적인 D램 반도체에서는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이미 3년 수준까지 좁혀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추격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게다가 중국은 이미 우리가 걸어온 길을 그대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나라가 돈을 쏟아붓고 인재를 총동원하고 실패해도 다시 밀어주는 방식으로요. 우리가 30년 걸려 쌓은 것을 저들은 국가의 총력으로 압축해서 따라옵니다. 이게 경제학에서 말하는 후발주자의 추격 성장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할 적은 중국이 아닙니다. 방심입니다. 제재로 중국은 못 큰다는 그 착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미국이 바로 그 착각 때문에 왕좌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설마 중국이 라며 똑같은 착각을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건 결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삼성전자 주식, 그 주가 안에 이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준비하는 이공계 진로, 그 미래 일자리 안에도 이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동네에서 묵묵히 돌아가는 반도체 협력업체의 셔터 위에도 이 부메랑의 궤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쏘아올린 봉쇄가 20조 부메랑이 되어 미국에게 돌아가는 그 궤도의 끝에 왜 하필 우리 한국이 서 있는가? 이제 그 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쏘아올린 반도체 봉쇄가 20조 원짜리 부메랑이 되어 미국에게 되돌아왔습니다. 그 부메랑이 날아가는 동안 중국은 없던 근육을 키워 세계 1위 슈퍼컴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그 궤도의 끝에는 방심한 한국이 서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분명한 건 막으면 이긴다는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누가 더 빨리 만드느냐의 속도전입니다. 이 속도전에서 한국이 지금의 추격차를 지키지 못하면 3년 뒤가 위험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GPU 하나에 기대던 구조를 넘어서야 합니다. 시장이 CPU로도 다른 방식으로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이번에 확인했으니까요. 둘째, HBM 같은 우리의 무기에서 초격차를 벌리는 연구와 인재에 지금보다 훨씬 더 집중해야 합니다. 결국 사람이 기술을 만듭니다. 셋째, 반도체를 안보 문제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건 결국 여러분의 일자리가 걸린 산업 경쟁력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미국의 이 반도체 봉쇄를 어떻게 보십니까? 상대를 견제하는 데 성공한 전략이었을까요? 아니면 잠자던 중국을 깨워버린 자충수였을까요? 그리고 이 사이에서 한국은 앞으로 10년을 버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정답이 없는 질문이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시각이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중국이 반도체 다음으로 노리고 있는 바로 그 산업이 한국을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아파트 15개 동이 45초 만에 사라졌습니다. 폭약만 4.6톤. 그런데 그 집들 이미 다 팔린 집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평생 모은 돈을 저 먼지 구름 속에 그대로 묻은 겁니다. 돈은 냈는데 집은 없습니다. 손에 남은 건 완공될 기약도 없는 콘크리트 뼈대와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대출 이자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어쩌다 나라 전체가 이 지경이 된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중국만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청약 통장에 붓고 있는 그 돈이 왜 이 이야기와 결코 무관하지 않은지 지금부터 하나씩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 45초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2021년 8월 27일 중국 남부 쿤밍에서 고층 아파트 15개 동이 순식간에 주저앉았습니다. 쓰인 폭약이 무려 4.6톤이었습니다. 성인 60명의 몸무게를 화약으로만 채운 셈입니다. 건물 곳곳에 뚫은 발파구멍이 8만 5천 개, 혹시 몰라 인근 주민 5,300여 명을 미리 대피시켰습니다. 그리고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낮게 깔린 진동이 발끝을 타고 올라옵니다. 15개 동이 아래부터 차례로 무릎을 꿇습니다. 잿빛 먼지가 하늘을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그 45초, 딱 그 시간 만에 아파트 15개 동이 먼지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흔한 노후 건물 철거처럼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아파트들은 낡아서 부순 게 아니었습니다. 정반대였습니다. 한 번도 사람이 살아본 적 없는 새 아파트였습니다. 도대체 새 아파트를 왜 통째로 날려버렸을까요? 이 단지의 이름은 선샤인시티 2기였습니다. 2011년에 첫 삽을 떴는데 2013년에 시행사가 돈줄이 막혀 공사를 멈춰버렸습니다. 그렇게 골조만 앙상하게 선 채로 7년 넘게 방치됐습니다. 완공된 적도 없는 콘크리트 뼈대, 결국 그걸 부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저 집들은 이미 팔린 집이었습니다. 조감도 한 장 보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평생 모은 돈을 미리 다 넣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기 평범한 맞벌이 부부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반짝이는 조감도 앞에서 손을 맞잡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저 창문이 우리 집이라며 웃었을 겁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그 집은 콘크리트 뼈대 그대로입니다. 그 사이에도 대출이자는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분양대금은 꼬박 다 냈는데 손에 쥔 건 완공될 기약도 없는 콘크리트 덩어리뿐입니다. 돈은 냈는데 집은 없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미완공 상태로 방치된 집을 산 사람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광역시 하나가 통째로 사기를 당한 규모입니다. 자, 그런데 이 100만이라는 숫자도 사실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시야를 더 넓혀보면 숫자는 더 아득해집니다. 중국의 빈집이 지금 6,500만 채에서 8천만 채로 추정됩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서울 전체 주택이 약 300만 채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20개를 통째로 텅 비워둔 셈입니다. 한국 전체 가구가 약 2,300만인데 그 3배 안팎의 집이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중국 통계국의 전직 고위 관료조차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극단적으로 잡으면 30억 명이 들어갈 집이 남아돈다고요. 인구 14억을 다 밀어 넣어도 못 채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멀쩡한 새 집을, 그것도 누군가가 이미 돈을 다 낸 집을 굳이 폭약으로 날려버린 나라. 뭔가 앞뒤가 맞지 않으시죠?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이게 사고가 아니라 시스템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돈은 다 냈는데 어떻게 집이 통째로 사라질 수 있는 걸까요? 그 답은 중국이 집을 파는 방식에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선분양이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다 짓기도 전에 조감도랑 모델하우스만 보고 집값을 미리 다 내는 방식입니다. 삽도 뜨기 전에 여러분 돈부터 먼저 걷어가는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물건을 받기도 전에 값을 다 치른다는 건 파는 쪽을 100% 믿는다는 뜻이잖아요. 은행 대출까지 받아서 그 큰 돈을 미리 다 넣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믿음이 화근이었습니다. 진짜 핵심은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거든요. 헝다라는 회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발음으로는 헝다, 세계적으로는 에버그란데라 불린 곳이죠. 이 회사 하나가 무려 280개 도시에서 1,300개가 넘는 공사를 동시에 벌였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뒷집에서 받은 분양대금으로 앞집 공사비를 대는 겁니다. 경제학에선 이걸 폰지 구조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뒷사람이 낸 돈으로 앞사람에게 돌려주는 돌려막기예요. 우리 옛날 개가 깨지는 순간과 똑같습니다. 새로 붙는 사람만 계속 있으면 굴러가지만 그게 끊기는 순간 판 전체가 그냥 무너지는 거죠.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낸 1억 원, 이 돈이 실제로 내 집 벽돌에 닿는 건 얼마나 될까요? 저랑 같이 하나씩 빼보겠습니다.
먼저 땅값입니다. 중국은 이 땅값이 워낙 비싸서 여기서만 벌써 상당한 돈이 훅 빠져나갑니다. 다음은 이자입니다. 헝다는 온통 빚으로 굴러가던 회사라 여러분 돈이 들어오는 족족 밀린 이자부터 갚는 데 쓰였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그 돈의 일부는 내 집이 아니라 저 멀리 다른 도시 공사장에 급한 불을 끄는 데 넘어갑니다. 내 벽돌 살 돈으로 생판 남의 집을 짓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남은 돈마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헝다는 장부상 매출을 780억 달러나 부풀렸거든요. 있지도 않은 돈을 있는 척 한 겁니다. 결국 이렇게 다 빼고 나면요, 1억 원을 냈는데 실제 내 집 벽돌에 닿는 돈은 정말 얼마 안 됩니다. 조금 더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평생 모아낸 그 돈은 벽돌이 아니라 남이 파놓은 빚구멍을 메우는 데 쓰이고 있었던 겁니다. 1억을 냈는데 내 집에 남는 건 고작 콘크리트 뼈대뿐이었던 거죠. 이런 처지에 놓인 사람이 중국에만 100만 명이 넘습니다. 광역시 하나가 통째로 집을 잃은 셈이에요. 돈은 다 냈는데 손에 쥔 건 언제 지어질지 모를 뼈대 하나. 매달 대출이자는 꼬박꼬박 빠져나가고요. 그럼 이 판을 벌인 헝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총 부채가 무려 3,300억 달러까지 불어났습니다. 중국이 한 해 버는 돈, 그러니까 GDP의 2%나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결국 창업자 시자이는 사기 혐의로 유죄를 받았고 2024년 홍콩 법원의 청산 명령으로 회사는 상장 폐지됐습니다. 한때 아시아 최고 부자였던 그의 회사, 주가는 고점 대비 99%가 그냥 사라졌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걸 뻔히 알면서 왜 나라가 나서서 계속 짓게 놔뒀을까요? 자, 그 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 건설 잔치가 곧 나라 경제의 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지방정부의 가장 큰 돈줄이었습니다. 여러분, 중국 땅은 원래 나라 소유입니다. 개인이 땅을 사고 파는 게 아닙니다. 대신 지방정부가 그 땅을 개발사에 빌려주고 큰 돈을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지방정부가 땅을 팔아서 살림을 꾸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자체가 주로 세금으로 굴러가는 것과는 사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중국 지방정부는 땅값이 곧 월급이자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니 집을 지으면 지을수록 지방정부 금고가 두둑해집니다. 도로도 깔고 공무원 월급도 주고 실적도 챙깁니다. 반대로 집을 안 지으면 당장 본줄이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시장님, 서기님들은 계속 집을 짓고 싶어 안달이었죠. 팔 땅이 없으면 밭을 밀어서라도 땅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감이 오시죠? 집 짓는 진짜 목적이 사람 살 곳을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돈이 계속 돌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기막힌 게 있습니다. 부동산 하나가 움직이면 철강, 시멘트, 유리, 가전, 운송까지 줄줄이 따라 움직입니다. 이걸 다 합치면 중국 경제의 약 4분의 1에서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나라 경제 100걸음 중에 25에서 30걸음이 여기에 걸려있는 셈입니다. 집 한 채가 흔들리면 공장도, 일자리도, 은행도 같이 흔들립니다. 이러니 위험한 걸 알아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멈추는 순간 경제가 통째로 주저앉으니까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걸 알면서도 엑셀을 밟는 셈이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부조리한 장면이 나옵니다. 집을 새로 짓는 것도 경제 성장으로 잡힙니다. 그런데 멀쩡한 걸 부수고 다시 짓는 것도 똑같이 경제 성장으로 잡힙니다. 쉽게 말하면요, 한 가족이 멀쩡한 집을 부수고 또 짓기를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통장은 텅텅 비어가는데 겉으로는 우리 가족 참 활발하게 산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인다고 통장이 불어나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전기세만 나가는 거죠. 나라 살림도 똑같습니다. 겉으로 바빠 보인다고 진짜 돈이 쌓이는 게 아닙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통계 착시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하이난에는 오션 플라워라는 인공섬 리조트가 있었습니다. 바다를 통째로 메워서 꽃 모양 섬을 만든 초대형 프로젝트였죠. 축구장 수백 개를 합친 넓이에 호텔과 아파트를 빼곡히 세운 겁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불법 허가였다는 이유로 39개 동에 철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 거대한 인공섬 하나가 통째로 철거 대상이 된 겁니다. 빌딩 한 채도 아니고 39동을 몽땅 부수라는 겁니다. 짓느라 돈 쓰고 부수느라 또 돈 쓰는 겁니다. 그 대가가 뭔지 아십니까? 중국의 건설 폐기물이 한 해 40억 톤에 이를 거라는 전망입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감이 안 오시죠? 산더미 같은 콘크리트 잔해가 매년 쏟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중 무려 97%가 새로 지어서 나온 게 아닙니다. 멀쩡하던 걸 부수면서 나온 잔해입니다. 100삽을 퍼내면 97삽이 지었다 부순 집의 조각인 셈이죠. 새 집을 짓다 나온 부스러기는 겨우 3삽뿐인 겁니다. 이게 다 지나간 옛날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얼마 전 일입니다. 2025년 12월 국유개발사 완커마저 회사채 디폴트를 겨우겨우 넘겼습니다. 그것도 나라가 뒤를 봐주는 국유기업이 이 정도입니다. 민간 기업이야 벌써 무너졌고 이젠 국가 대표 선수까지 휘청인 거죠. 이게 몇 년 전 뉴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 어딘가에서는 개발사들이 빚 돌려막기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여전히 살아 숨쉬며 굴러가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쌓아 올린 집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폭탄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부실공사입니다. 급하게 쌓아 올린 집 정말 괜찮았을까요? 여기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2009년 6월 상하이 론화난 위안 단지에서 13층짜리 아파트 한 동이 통째로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새벽 5시 반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건물이 거의 부서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치 누가 손으로 툭 밀어 눕혀 놓은 것처럼 땅에 박혀있던 기초기둥들이 무 뽑히듯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지진도 아니었고 폭발도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사람이 만든 사고, 인재였습니다. 도대체 왜 쓰러졌을까요? 이 건물 밑에는 118개의 콘크리트 기둥이 박혀 있었습니다. 전문 용어로 PHC 파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속이 텅 빈 콘크리트 빨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빨대는 위에서 누르는 힘엔 강하지만 옆에서 톡 치면 힘없이 꺾이잖아요. 이 기둥이 딱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공사는 건물 한쪽을 4.6m나 파냈습니다. 반대쪽엔 그 흙을 10m 높이로 쌓았고요. 땅이 견딜 수 있는 한계의 2배였습니다. 여기에 며칠간 폭우까지 쏟아졌습니다. 물을 잔뜩 머금은 흙이 한쪽으로 밀기 시작했습니다. 치약 큐브 한쪽을 꾹 누르면 빈 쪽으로 쭉 밀려 나오죠. 그 힘이 옆에서 기둥을 밀자 맨 앞줄이 먼저 툭 꺾였습니다. 꺾인 기둥이 다음 줄로 힘을 넘기고 그 다음 줄로 또 넘어갔습니다. 빨대들이 한 줄씩 도미노처럼 부러지는 데는 몇 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3층 건물 하나가 순식간에 옆으로 누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이 아파트에 이미 주민들이 들어와 살고 있었다면요. 새벽 5시 반, 다들 곤히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 끔찍한 대참사가 됐을 겁니다. 이 사고로 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우이성에서 올라온 농민공 샤오더쿤 씨였습니다. 지하에서 일하다 무너지는 남쪽으로 대피하던 중이었습니다. 함께 있던 세 사람은 반대편으로 피해 살았습니다. 유가족에게 돌아간 보상금은 77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에서 가장 높은 산재 보상액이었다고 하죠. 하지만 그 돈이 비용 몇 푼 아끼려다 사라진 한 사람의 삶을 대신할 순 없었습니다. 조사 결과 개발사도 시공사도 모두 자격을 잃었습니다. 자격 없이 지은 집이었던 겁니다. 이상한 건 이런 회사가 어떻게 계속 아파트를 지어 올렸느냐는 겁니다. 뒤를 봐주는 손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죠. 면허 없는 사람이 계속 운전대를 잡고 있었던 셈입니다. 대주주 2명은 무기징역을 받았고 연루된 공무원 9명도 처분을 받았습니다. 중국에는 이런 부실공사를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두부공사. 두부처럼 물러 툭 치면 부서진다는 뜻입니다. 1998년 양쯔간 대홍수 때 주룽지 총리가 무너진 부실 제방을 보고 던진 말에서 나왔습니다. 무려 20년도 더 전에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쩌다 한번 터진 사고가 아니라
오래 쌓여온 구조의 문제였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역시 중국이네 하고 넘기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우리 이야기니까요. 자, 여기까지 보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결국 다 중국 얘기 아니냐고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이 청구서는 지금 한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세 갈래로요. 첫째, 철강입니다. 중국이 집을 못 지으니 철근이 남아돕니다. 갈 곳 잃은 이 과잉 철강이 바다를 건너 헐값에 밀려 들어옵니다. 이걸 경제학에서 덤핑이라고 부릅니다. 남는 물건을 원가보다 싸게 던지는 거죠.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철강 수입 침투율은 28%까지 올랐습니다. 국내에서 쓰는 철강 10개 중 3개가 수입산이라는 뜻입니다. 일본은 11%, 중국은 1%인데 우리만 유독 높습니다.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포스코가 공장 2곳을, 현대제철이 포항 2공장 문을 닫았습니다. 중국이 못 판 철근 한 다발이 바다 건너 우리 공장 불을 끈 겁니다. 정부는 뒤늦게 중국산 후판에 최대 38%의 반덤핑 관세를 물렸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철강만 흔들린 게 아닙니다. 수출 구조 자체가 조용히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대중 수출 비중은 2022년 22.8%에서 2025년 18%대로 주저앉았고 그동안 우리를 먹여 살리던 중간재 분업 구조마저 소리 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국에 부품을 팔던 길이 좁아지고 있는 겁니다. 둘째, 부동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앞에서 본 그 선분양, 그 돌려막기, 이름만 다를 뿐 우리 청약 통장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매달 붓고 있는 그 통장, 아직 벽돌 한 장 안 올라간 아파트를 믿고 넣는 돈입니다. 종이 위 조감도 하나 보고 목돈을 거는 셈이죠. 아직 짓지도 않은 아파트의 미래 수익을 담보로 미리 돈을 빌리는 걸 부동산 PF라고 합니다. 이 부동산 PF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100조 원의 2배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건설과 부동산으로 흘러간 금융권 대출까지 합치면 2024년 3분기에 512조 원에 달합니다. 미분양은 쌓여갑니다. 부도난 건설사가 2024년 상반기에만 22곳입니다. 그중 상당수가 지방건설사였습니다. 중국을 비웃던 그 구조가 지금 우리 발밑에서 소리 없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셋째, 부실공사입니다. 이것도 결코 남의 나라 일이 아닙니다. 1994년 성수대교가 내려앉아 3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멀쩡히 다리를 건너던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그 길 위엔 등굣길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이듬해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500명이 넘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단 20초 만에 건물 한 채가 통째로 주저앉았습니다. 옛날 얘기 같으시죠? 2022년 광주 화정 아이파크가 무너져 노동자 6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설계와 다르게 공사한 결과였습니다. 30해가 지나도 무너지는 방식은 그대로였습니다. 두부공사는 국경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중국 부동산 위기는 끝난 게 아니라 2025년 국유개발사 완커까지 건지며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 여파는 철강으로, 수출로 계속 한국의 문을 두드릴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다 짓기 전에 파는 선분양 의존을 낮추고 후분양과 완공 보증을 넓혀야 합니다. 둘째, 부실한 PF 사업장은 미루지 말고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셋째, 부실공사에 대한 감리와 처벌을 실제로 아프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고 계신 집 혹은 청약을 넣어둔 그 아파트, 완공까지 정말 안전하다고 확신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잠깐 스친 이 이야기, 한국 부동산 PF와 벼랑 끝에 선 지방 건설사들의 미태로운 속사를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